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들 녀석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다 보니 참으로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한참 손이 많이 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다 보니 유독 더 혼이 쏙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교차가 심해지는 게 완연한 가을의 중심에 와 있는구나 싶어요. 가을의 중심에 있는 지금 저는 지난주에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단풍 구경을 하고 왔어요. 아들들에게 치여 사느라 복잡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다녀왔는데 여유로운 시간을 오랜만에 즐기다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여유를 얼마 만에 맛보는 건지 정말 아득한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단풍을 보고 있노라니 남편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이렇게 단풍이 무르익으면 저희 부부는 항상 아들들을 데리고 단풍 구경을 많이 다녔거든요. 아들들도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늘상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는 기분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 학교는 독서 동아리가 꽤나 크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선후배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됐었죠. 그때가 제 나이 20살이었답니다. 넌 어떻게 하다가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어? 저는 그냥 책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만 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20살 어리기만 했던 저는 선배였던 그 남자가 너무 크고 멋있어 보였어요. 선배는 마지막 학기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취업 준비에 한창일 때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니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찾는 해답들은 언제나 책 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책을 멀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4학년인 주제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책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선배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만나는 날들이 차츰차츰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저 듬직해 보이기만 하는 선배이지만 그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은 있었어요. 선배는 중학교 때 부모님 두 분을 교통사고로 모두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마저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돌아가시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답니다. 더군다나 외동이어서 더욱 마음 들 곳이 없었기도 했어요. 연약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전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군데라도 합격하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감지덕지인 곳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을 무려 3군데나 합격을 했어요. 워낙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선배, 남들은 죽어라 노력해도 한 군데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힘든 걸 척척 해내는 거예요? 다 운이 좋았지 뭐. 그리고 유선이 네가 지지해줬으니까 할 수 있었어. 대기업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는 그 흔한 사랑 싸움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한테 뭐 하나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인 관계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답니다. 선배의 부모님 기일이면 부모님께서 먼저 안부 전화를 물으면서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까지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취업하는 것도 좋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내가 너한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지난 시간 동안 너랑 같이 함께하면서 이제는 네가 정말 너한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 저는 내심 프로포즈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적절한 타이밍에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23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된 저희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다름없이 너무 달콤하고 황홀한 날의 연속이었어요. 오히려 연애 때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이러더군요. 계속 취업 준비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이 낳고 지내는 건 어때? 어차피 취업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주게 되면 한참 일을 쉬어야 하는데. 사실 난 외동으로 자라서 그래도 최소한 2명은 낳고 싶거든. 저 또한 아이 욕심이 다소 있는 편이어서 남편의 제안에 동의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 취업을 하는 것보다도 아이를 갖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답니다. 사실 남편이 벌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23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25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오죽 힘들었으면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10,000번쯤 속으로 되뇌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임신 기간에 유독 고생을 많이 했었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제 품에 들어온 아이는 저를 빼어박은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처음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었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이뻐하셨을 거야.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시던 분들이라.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주셨을 사랑까지 우리 부모님이 전부 주실 거야. 우리 이제 진짜 부모가 됐어. 이 아이 정말 잘 키워보자. 저희 부부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때 했던 그 다짐처럼 정말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도 승승장구를 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을 했고 또래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임신했을 때의 힘듦은 어느새 까맣게 잊고 둘째 생각이 나더군요. 이윽고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하루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진혁이 형 알지? 그 형이 예전에 나한테 자기 회사 차릴 건데 같이 해보자고 했었거든? 이번에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있고 더 이상 도전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둘째까지 태어나면 애가 둘인데 그래도 안정적인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받는 연봉만큼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난 좀 그런 것 같아. 저의 생각을 확실하게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남편 또한 오랜 시간 생각을 했던 일이어서 그런지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 같았어요. 투자자로 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연봉보다도 매출액이 내 돈이 될 수 있는 일이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초반엔 불안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 분명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 저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곧 태어날 둘째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운데 남편까지 저러니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항상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온 사람이었고 또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거라는 일련의 믿음은 있었거든요. 만약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지 못한다고 해도 제가 알바라도 해서 먹여 살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하루 이틀 생각하고 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거 잘 알아. 우리 현우 생각하더라도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알기도 하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정말이야? 여보, 허락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결국 내 편에 서서 이야기해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정말 고마워. 그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형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투자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지분이 있기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 보였을 거예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제정신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미혼의 몸도 아니고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더욱 그래 보였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 후 태어난 둘째를 보면서 행복한 마음과 동시에 앞으로 어쩌나 하는 갑갑함도 동시에 들었던 것도 사실이랍니다. 행여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작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걱정은 정말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했어요.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능력치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사업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완전히 안정권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의 돈이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되었죠. 여보, 내가 솔직히 당신 때문에 걱정 많이 하긴 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나 능력치가 좋은 사람일 줄은 몰랐어. 당신이 나 믿고 이렇게까지 지지해줬는데 내가 보답을 해야지.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들들은 어떡하겠어. 현우, 현민이 이 녀석들이랑 당신 때문에 사는 건데. 남편의 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었답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걱정 어린 눈을 받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돈 잘 버는 남편에 더군다나 시집살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결혼한 친구들과 만나면 저를 부러워하는 이야기로 늘 가득했어요. 저 또한 그런 부러움을 받는 것을 은근 즐기기도 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도 결혼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부부 사이에 흔하고 자잘한 다툼 같은 것들마저 거의 없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정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들들도 또래 친구들보다 의젓하고 성숙한 느낌이 있었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아들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 삶에 너무 만족감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때까지는 저에게 어떤 풍파가 들이닥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첫째가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그동안 잘 이어온 사업을 일단락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당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차라리 우리 가족끼리 머리 식히러 애들 방학 때 해외라도 다녀올까? 그것도 좋겠다. 잠깐 어학연수 겸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남편은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워낙 확고했던지라 저러다 금방 또 열심히 일을 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며칠 있다가 남편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요즘 싱가포르 쪽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 조기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진혁이 형이랑 잠깐 싱가포르에 나가서 시장 조사 겸 머리 식히고 오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남편은 저에게 시장 조사와 사업 구상을 할 겸 싱가포르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내내 표정이 어둡던 남편의 얼굴에 간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저도 내심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애들 학원 픽업이야 내가 하면 되니까 당신 그렇게 해.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면서 지내긴 했잖아. 얼마나 다녀올 생각이야? 진혁이 형이 미리 잡아놓은 업체 미팅도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일단 2달 바라보고 있고 길면 3달까지 체류할 것 같아. 너무 길면 그 전에 돌아올게.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남편은 2달에서 3달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흔한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하게 수락했어요. 당신한테 내가 3달도 시간을 못 줄까봐 그래? 가서 너무 일 생각만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면서 재밌게 시간 보내다 와. 남편에게 자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캐리어를 끌고 집 밖을 나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매일같이 아들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살뜰하게 챙기던 사람이었죠. 아들들이 제발 아빠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바깥에 나가더니 집 생각이 더 많이 나시나 봐. 뻔질나게 전화를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해준 김치찌개 생각 엄청난다. 난 아무래도 해외 체질은 아닌가 봐. 이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 남편은 거의 3개월을 꽉 채워서 체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3일 전이었죠. 평소 같으면 전화를 했을 시간인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문자를 한 게 마지막이었죠. 집에 올 시간이 되어가니 아쉬운 마음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괜히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다리가 풀려버리고 주저앉아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남편의 동업자인 진혁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 진혁 씨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재수 씨, 이를 어쩌면 좋아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동준이가 오늘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죽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분명 오늘 아침까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몇 시간 전까지 저랑 문자 주고받았어요. 오늘 싱가포르에서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화장실에 있던 저는 운이 좋게 빠져나왔는데 동준이는 현장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진혁 씨는 제게 흐느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됐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지기만 했었죠. 진혁 씨는 저에게 화재 현장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참담하게 그지없었답니다. 애들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네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유골이 저에게 전달이 되자 이 일이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외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은 이후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이 가족의 품으로 오는 절차를 밟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답니다. 유골함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있다가 오라고 할 걸. 뭐 한다고 그 긴 시간을 혼자 있게 뒀다가 이 사달이 난 건지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유골을 인수받은 후에 상조회사의 도움으로 장례 절차를 밟았답니다. 장례가 전부 끝난 후에 남편의 유품과 그의 앞으로 있던 재산들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그가 생을 마감했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데
그의 앞으로 몇 억이나 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남편한테 그런 빚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자연스럽게 배우자인 제가 짊어지게 되었고 남편이 죽은 이후의 삶은 정말 힘들고 처참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가장 먼저 집을 옮겨야 했어요. 집을 팔아서 빚의 일부를 갚게 되고 나니 더 이상 수도권에서 살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단칸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직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저에게는 이것저것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당장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제가 강인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큰일을 겪었음에도 큰아이는 의젓하고 의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 저랑 현민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힘든 만큼 엄마도 힘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마냥 어린애인 줄만 알았던 제 큰아들이 저를 이렇게나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한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생각에 너무 힘들더군요. 그러다 전에 살던 동네에 우연치 않게 갈 일이 생겼어요. 너무 오래전에 잡아둔 약속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 오게 되었지만 워낙 오래 살기도 했고 거기가 저희의 터였어서 그런지 익숙하고 정겨운 느낌마저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속이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그 고깃집 또한 저희 가족들이 주말에 외식으로 자주 갔던 곳이었죠. 사장님이 친절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가족들이 오면 항상 서비스로 이것저것 내어주시는 정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쉽게 보여주지 않는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 겁니다. 아, 이게 누구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요? 오랜만에 봬요, 사장님. 그게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지내느라 그동안 발길이 뜸했어요. 오늘 간만에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아이, 그렇구만. 지방에서 일하느라 바쁜 건 건너 들어서 알고 있긴 했어요. 아, 얼굴이 많이 헬쑥하네. 그런가요? 그런데 그 이후 사장님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좀 자주 와요. 아, 애기 엄마 남편은 엊그제도 와서 고기 먹고 갔는데 괜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안 사람이랑 같이 안 왔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아이, 아무튼 별일 없으면 되지 뭐. 저는 너무 놀라서 사장님께 다시 물었어요.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엊그제도 와서 고기를 먹었다고요? 에? 아, 뭘 그렇게 놀라요? 아, 남편은 원래 자주 왔었어. 엊그제도 고기 잔뜩 뜯고 갔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사장님께 말을 했어요. 사장님, 아마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저 사실 그이가 재작년에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서 먼저 떠났거든요. 그러자 제 말에 사장님도 놀란 토끼 눈을 하면서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귀신이라도 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 어제만 온 게 아니고 한 달 전에도 왔었는데. 애기 엄마, 이게 정말 무슨 일이지?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확인이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CCTV까지 돌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면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딜 봐도 너무 확실하게 저희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이것 봐요, 애기 엄마, 내 말이 맞잖아. 아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걸 도플갱어라고 하는 건가? CCTV를 보고도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닌 누가 이 화면을 봤어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여자와 함께
둘이서 갈빗대를 뜯으면서 신이 나 보이는데 그걸 보고는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거든요. 순간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한텐 죽었다고 사기를 친 것인가? 그럼 지금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가?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러기엔 내가 남편의 사고 현장 사진을 이미 봐버렸는데 내가 본 건 뭘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머릿속엔 물음표가 수도 없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저 여자 말고 같이 오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일 저녁에 예약이 되어 있네. 항상 저 이름으로 예약을 하더라고. 사장님, 그럼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으로 보이는 이 사람 얼굴을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요. 나도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다음날 고깃집에서 잠복을 하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요. 잠시 뒤 익숙한 얼굴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소름이 오스스 끼치는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마주한 남편의 얼굴을 자세하게 보는데 남편과 닮긴 했지만 묘하게 다른 거예요. 남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제 남편과 함께 싱가포르에 갔던 동업자 형인 겁니다. 진혁 씨? 진혁 씨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원래도 남편과 함께 있으면 비슷한 체형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형제가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일부러 남편처럼 성형을 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황당한 생각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답니다. 진혁 씨, 성형을 한 거예요? 아니 얼굴을 왜 고쳤어요? 그러자 그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내 멀리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 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어요. 가게 사장님과 저는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애기 아빠랑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동업자 형과 함께 왔던 남자가 제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저 많이 놀라셨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저랑 잠깐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진혁 씨랑 같이 오신 분이시죠?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남자는 제게 말하더군요. 많이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동준이 형님 아내분 되시니까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는 도망가 버린 동업자 진혁 씨도 저희 남편도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저와는 초면이었죠. 지금은 제가 강진혁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동준이 형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형이랑 오래 일했던 직원 중 하나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오래 했어서 그의 동료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이랑도 오래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모를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의 중간에 합류한 것도 있고 이래저래 저랑은 만나뵐 일이 없긴 했어요. 아니 그런데 진혁 씨는 왜 성형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이가 떠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는 제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듣고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사실 동준이 형님이 떠나시기 전에 회사에 내연 관계였던 여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마 5년 넘게 뒷만남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진혁이 형님이 그 여직원을 먼저 좋아했는데
여자는 동준이 형, 그러니까 사모님의 부군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면서 지냈었죠. 자기는 미혼이고 조건도 더 좋은데 가정에 있는 사모님의 부군을 좋아한다고 하니 셈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다 부군이 사고를 당하면서 여직원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게 동업자 형님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그 여직원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했는데 여직원이 부군이 너무 보고 싶다면서 그 얼굴 그대로 성형을 하면 만나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미친 생각이었죠. 그런데 또 동업자 형님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뜻대로 해준 거고요. 지금 둘이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금 뭘 들은 건지 단 하나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가정적인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은 저 몰래 5년간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런 여자를 남몰래 좋아해왔던 동업자 진혁 씨는 제 남편처럼 얼굴을 뜯어고쳐서 그 여자와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생각을 한 건지 황당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듣고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부군이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의지할 곳을 항상 필요로 하는 눈치였어요. 사모님은 아이들 챙기느라 남편인 자기가 항상 뒷전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남의 가정을 파탄낼 수는 없어서 말하진 못했어요. 제가 뭐라고요. 늘상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의 성격이긴 했지만 이런 일을 뒤에서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죄송한데요. 너무 현기증이 나서요. 지금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이 정말 지나칠 만큼 가정적이고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내연이라뇨.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송구스러울 따름이에요.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너무 황망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싱가포르 말이에요. 사실 두 형님들이랑 내연 관계였던 여직원이랑 셋이서 같이 여행 간 거였어요. 말이 사업 구상차였지 그냥 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총 피해서 해외로 잠깐 간 거였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본부장이라는 남자가 건넨 사진은 남편과 동업자인 진혁 씨, 그리고 그 내연녀라는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연녀랑 남편은 서로 끌어안고 있고 진혁 씨는 옆에서 V자를 한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나는 겁니다. 뒤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네요. 제가 정말 바보 등신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제게 마지막 쐐기를 박는 충격적인 말을 이었답니다. 아무튼 사모님 부군 먼저 떠나시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진혁이 형님이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화재 현장에서 자기가 동준 형님을 꺼내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순간적으로 드디어 자기 사랑을 실현할 기회가 생겼다 싶었다는데 에휴, 여자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저러나 싶더라고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지만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대체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당장에 이 연놈들을 찾아갔어요. 남자가 제게 진혁 씨의 집을 알려줬거든요.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살림 먼저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봐,
당신들 당장 나와. 당장 나와서 나한테 해명이든 뭐든 간에 좀 해보란 말이야. 그러자 안에서 자빠져 자고 있던 사진 속의 내연녀가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건지 기겁을 하면서 놀라더군요.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자 안에서 동업자 진혁 씨가 기어 나오는 겁니다. 재수 씨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두 연놈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니들이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니?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어디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것도 유분수지. 이렇게 얼굴까지 뜯어고친 놈이랑 살고 싶니? 그러자 내연녀와 진혁 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정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5년간 한결같이 저만 바라봐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싹싹 빌게요.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저도 이 여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서 이런 짓을 벌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 이가 남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저희도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 제발 노연 푸세요. 저희가 이렇게 사죄할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댁이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산 내 남편. 저 악마 같은 인간이 구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구한 건 알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두 연놈들끼리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사색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지금 저 아줌마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자 진혁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말을 더듬이더군요. 정말 아니야. 내가 다 해명할게. 아니에요, 재수 씨.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인간 화재 현장에서 내 남편 구할 수 있었는데 너 차지하고 싶은 생각에 우리 남편을 그 불길 속에 버리고 왔다고 합디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순간 그 공간의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 여자는 진혁 씨를 벌레 보듯 보는 겁니다. 오빠, 그게 사실이야? 정말이냐고? 내연녀가 분에 차서 말하길래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제게 이 끔찍한 사실을 말해준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사람이어서 그 기록을 제게 넘겨주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듣고는 여자가 말하더라고요. 오빠, 정말 소름 끼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해치고 나서 이렇게 평온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사람이야? 그 순간 남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나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동준이 그놈이 죽을 만큼 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내 마음도 좀 알아주면 안 되겠어? 더러운 소리 그만해. 당신은 동준 오빠를 보내버린 거야. 우리 오빠 네가 없앤 거나 다름없다고. 이런 큰일을 겪은 제 앞에서 생쇼들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 연놈들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거든요. 남편이 이미 죽긴 했지만 내연 관계였던 걸 인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방관했던 부분을 소송으로 제기했답니다. 내연녀는 저 모르게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죄책감에 결국 그 재산을 제게 모두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어요. 증여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진혁 씨는 제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나서야 법적인 절차를 면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에 제게 사실을 전달해준 본부장님의 역할이 정말 컸답니다. 분명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선뜻 증인으로 자리를 해주었거든요. 내연녀는 그 이후 제 남편을 불길에 방조한 걸 알고 더는 진혁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 죽고 사랑에 맞지 않던 사람을 그렇게 만든 남자랑 어떻게 더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두 인간들에게 받은 돈으로 단칸방 신세를 벗어나서 버젓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고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기도 하고 저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보지 않고 있답니다. 제 사랑스러운 두 아들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을 인생의 숙명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나 큰 일을 겪고도 사람이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는 걸 보니 저 스스로가 대견하고 신기한 나날들입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릇된 사랑을 하던 놈들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나버린 걸 보면요. 지금 당장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그 억울함을 풀어낼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